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서해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출근길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비가 제법 강하게 내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태풍은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지만 서해를 따라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도 보시는 것처럼 제법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김포에 시간당 70mm 이상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저압부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부와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합니다.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산간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열대저압부가 지나는 길목에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쳐 너울성 파도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남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충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는 밤사이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대전은 새벽부터 내린 비가 지금은 잦아든 모습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긴 하지만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충남 태안과 당진, 서산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세종과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태안에는 108mm, 당진 99mm, 서산 94.9mm의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당진에는 시간당 62.5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충남 태안에는 산사태 경보가, 당진 서산 예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태안 신진항에는 조업을 나갔던 어선 10여 척이 기상악화로 항구에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소방에는 정전과 배수 작업, 도로 침수 등 15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천군에선 바닷물 원류로 서도초등학교 앞 해안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나 해안가 저지대, 굴다리, 하천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 일부 지역에는 한창 강하고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CCTV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해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강화군 용정리인데요. 이곳은 오전 7시 기준으로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지금 비가 많이 고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면서 운행 중입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종도와 서구를 잇는 영종대교의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인천국제공항선 서울 쪽의 모습이군요. 자, 양방향 차량이 지금 속도는 내고 있습니다만 물보라가 좀 치고 있고요. 역시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CCTV 화면을 통해서 비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서해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호우경보도 발령 중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남 지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곳은 충남 당진 지역에 있는 행담도 인근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지금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제 오후부터 내린 강수량만 무려 101mm가 넘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충남 지역에서는 태안 그리고 서산에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인데요. 자, 서울 이대역 인근입니다. 조금 전보다는 비가 조금 그친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하늘도 흐려서 그런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 자, 화면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금 도로를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도 보고 계신데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예보돼 있고요.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 종달이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해안가의 경우 침수 피해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면이 최대 9m 넘게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이었습니다. 달과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집니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데 백중부터 사나흘 가는 이 힘이 가장 센 시기로 백중살이라 부릅니다.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밀물대의 해수면도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밤사이 강한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이 백중살이와 딱 겹친 겁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밤사이 해안가 침수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 대조기의 영향에 더해서 제주도 부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물이 높게 올라오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저지대 지역에서는 침수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인천, 군산, 마산, 제주를 비롯한 20개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해수면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안도로나 방파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해안 저지대나 매립지에 사는 주민들은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둬야겠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번 태풍이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올리면서 폭염을 한층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열대야가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 달 연속 이어졌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첫 한 달 연속 열대야.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7도를 기록하며 30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청주는 최저기온이 28.7도로 초열대야 수준이었고 제주와 여수도 28도 등 26곳에서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이 긴 폭염의 출구가 되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제주 남쪽 바다에 31도씨나 되는 아주 높은 해수온도의 편차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태풍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많은 수증기들이 증발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태풍만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많은 수증기들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하나의 역할자라고. 한낮에 경기 양평 옥천면은 39도까지 치솟았고 청주 36.4도, 서울도 35.4도 등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이상으로 솟구쳤습니다. 요즘 더워 하는 얘기를 사실은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증발에 대해서 열을 발산해야 되는데 이게 습기가 많으면 열이 잘 발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태풍이 지나가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에다 비의 양도 적어 더위를 식히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후반까지도 33도 안팎의 폭염과 최저기온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40일 연속 열대야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태풍 종달이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차량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까지 울산 울주군과 원산 교차로 등을 비롯해 모두 차량 16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구조하고 40곳에서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경주시 불곡동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주민 6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안부는 종달이 북상에 따라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한때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태풍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태풍 종달이는 일단 새벽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에 그 전남 흑산도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풍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 9시 정도쯤에 온대 저기압,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기압 형태로 바뀌는 걸로 돼 있는데 더 약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태풍은 죽어도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죽은 뒤에도 꼭 그 강풍을 동반한 비구름을 남깁니다. 그 네.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서해안 지역, 그러니까 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최대 7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픽 네.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스캔컴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비구름들의 모습이 딱 보입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이 구름이고 또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아주 강한 비구름은 수도권 쪽에 아침에 조금 전에 그 기상캐스터 중계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간당 지금은 새벽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김포에 시간당 70mm가 내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간당 30-40mm 정도의 비가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실까요? 경기 김포 쪽에 35.5mm 비가 25.5mm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시간당 50에서 70mm 정도의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네. 지금은 갈수록 비의 강도가 조금씩 약화되는 추세. 그러니까 그만큼 열대 저압부가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비구름이 남아 있었지만 새벽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 비구름의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단계다. 그렇지만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 상태거든요. 시간당 네. 50에서 70mm 정도 비가 내렸고 시간당 30mm 정도의 비가 오전까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오늘부터 대조기, 해수면 그 그렇죠.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여서 좀 걱정인데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말씀드렸듯이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계속해서 원래 태풍 예상했던 태풍 진로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폭풍 해일주의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으로 해안가에 해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오전 중으로는 이 열대 저압부가 계속해서 서해안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 조심해야 되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인천 지역까지는 오전까지 특히 밀물 시기에 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 경로를 봤을 때 가장 주의할 지역이 인천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열대 저압부지만 여전히 태풍의 진로대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태풍은 태풍의 진로도가 나오지만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뒤에는 열대 저압부의 진로가 나옵니다. 네. 스캔커부터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종다리가 약화돼서 열대 저압부로 된 이후에 진로도 모습입니다. 보시면 오키나와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북상을 했죠. 어젯밤에 흑산도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가 됐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서해안을 따라서 이동한 뒤에 서울 부근에서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쪽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화하는 걸로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예상 시각이 오전 9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1시간 정도 뒤에는 열대 저압부도 아니고 일반적인 온대 저기압 형태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동은 북한 지방 쪽을 향하면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3시간 정도가 이 태풍의 마지막 태풍이 남긴 비구름과
강풍으로 인한 최대 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오후 네. 되면서 이제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는 오후쯤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강도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가 강한 비 그리고 강풍으로 인한 고비입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있었는데 피해 네. 상황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게 태풍이 올라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오전에 아침 시간대에 울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네. 제주도 지역과 남해안 지방 같은 경우 강풍과 폭우가 쏟아졌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제 태풍이 도달하기 전에 울산 지역의 피해가 이번 비로 인해서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나오지만 네. 초속 20m 정도의 비가 내렸고요. 울산 시간당 87mm는 어제 아침 시간 태풍이 올라오기 전이었고요. 네. 경주 지역의 시간당 43mm도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사전에 비가 내린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년 이맘때쯤의 태풍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았던 것 같고 네. 또 열대 저압부로 그 세력이 약화하는 것도 좀 빠르게 약화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태풍이 만들어진 위치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요소와 태풍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태풍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래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를 보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온도가 수온이 3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해상을 지나면서 굉장히 발달하는데 네. 바다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오키나와와 타이완 사이에서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이 태풍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오랜 거리를 올라와야지만 많은 열기를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면서 크게 발달할 텐데 네.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올 때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었고요. 네.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 위쪽으로 상층으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위로 굉장히 열기가 올라가면서 수렴을 하면서 확산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발달해야 되는데 네. 이 위를 막고 있었던 거죠. 고기압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네. 중간 단계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만들어진 거리가 짧았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상층의 고기압 때문에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직격하는 서해로 올라온 태풍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네. 오른쪽 우리나라가 위험 반응을 들었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뜨거운 해수 온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태풍이 강하지 않으면은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네. 또 경로에 대한 변동성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종다리는 소형 태풍입니다만은 경로도 예측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보통 태풍은 이동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약간 확장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태풍의 진로가 태풍이 약하긴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경로를 굳건하게 유지를 하면서 네.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 태풍 진로 예측을 보였습니다. 네, 보통 태풍이 지나가면 또 무더위가 거쳐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약한 태풍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약한 태풍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수증기를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수증기를 그만큼 더 불어넣었고요. 네. 두 번째는 태풍은 오키나와 부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키나와 부근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끌고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27도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단 말은 비가 왔고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는데도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았고 또 그렇게 수증기에 열기까지 태풍이 몰고 온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온도가 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비가 내린 날씨인데도 오늘 낮 기온 또 30도를 넘거든요. 네. 현재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강하게 왔는데도 폭염특보를 해제하지 않는 거는 비구름이 거치고 난 다음엔 다시 뜨거워지는데 네. 문제는 습기 지옥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아하.
습기지옥이라는 단어가 참, 네. 열대야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가 밤사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27도, 28도 정도의 기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연속 열대야 일수가 지금 30일을 넘었거든요. 네. 오늘까지 하면 31일째입니다. 아하. 기상 관측사상 가장 연속 열대야 일수로는 가장 많고 네. 2018년도에 열대야 일수가 35일이었습니다. 연속은 아니었고요. 네. 그런데 35일을 또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준비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네. 기상청의 예보 중에 하나가 열대야가 잠깐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네. 보시면요. 서울 경기 지역의 예보고 이게 서울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도라는 이야기는 열대야가 잠깐 주춤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25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연속 열대야 일수가 금요일까지는 이어지는데 그 뒤에 토요일쯤 잠깐 약간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네. 열대야가 멈출 수도 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다. 언제까지냐면 다음 주까지도 열대야는 계속된다. 현재 기상청 예상으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네. 31일까지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네. 우선 연속 열대야 일수는 그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요. 네. 그다음 전체 여름 열대야 일수 기록도 2018년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현재 기상청 예보로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이 보니까 절기상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 사실 뭐 입추 매직이라는 것도 없었고 네. 처서 매직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절기도 이렇게 명암을 못 내미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습기를 머금었고요. 습기를 머금으면서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열기는 도심 지역 같은 경우 쉽게 밤사이 습도가 높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그 현상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가라앉으려면 처서 즈음에는 북쪽에서 약간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날씨로 변하는데 올해는 그게 기대할 만했을 때 또 태풍이 올라온 거거든요. 소형 태풍 종다리가 올라오면서 습기 또 넣었죠. 네. 또 열기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을 잠깐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때 만일에 기상청 예보들이 24도가 아니라 25도라면 사상 최악의 열대야,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이 다시 쓰여질 겁니다. 그렇군요. 종다리가 또 한반도 태풍의 시작이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조만간에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모델을 보면 27일, 그러니까 27일이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쯤에 15태풍이 발생해서 북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델들을 보면 이 태풍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진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을 약간 덮는 형태라면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다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 올해 올여름 첫 태풍이었다면 네. 27일쯤에 또 하나의 태풍. 이렇게 이번에 만들어진 태풍은 종다리보다는 훨씬 세력이 강합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지 일본 쪽으로 갈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에 오는 태풍이 세력이 강할 거라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수치 모델상으로 봐서도 그게 네. 세력이 강하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리서 만들어져서 발달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태풍은 오키나와 부근이 아니라 저 남태평양에서부터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성남에서 트럭과 버스 등 모두 7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건 사고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전면이 심하게 부서진 채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고 도로 주변에는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8톤 트럭이 앞에 있던 버스를 제치려다 마주오던 반대 방향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는 충격이 심하지 않아 승객들은 부상을 피했습니다.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이렇게 연세로 이렇게 추돌을 한 거예요.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추돌하다 보니까 앞에 쫙 밀고 이렇게 나가버렸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이 뻥 뚫려 있습니다. 주변은 통제됐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감전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 지름 약 4m, 깊이 3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구청은 복구가 끝나는 대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교동 6층짜리 고시원 건물 2층에서 한밤중 불이 났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방 안에 있던 대형 배터리에서 시작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제 배터리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측이 무슨 오토바이 배터리냐 무슨 배터리냐 그 방송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경남 남해군 미조면 육지와 섬 사이 해상에서는 예인선이 끌던 바지선 구조물이 송전탑 전선을 끊어 조도와 호도 두 섬 주민 50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해경과 남해군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포장용 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2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고 공장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옆 건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한때 인접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투입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고령의 류머티즘 환자에게 병원 약을 먹지 않아도 완쾌할 수 있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병원 약을 끊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할머니는 결국 숨졌는데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너무 손쉽게 하고 있었던 병원 치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었는지,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들이었는지,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었는지 아시게 될 거다. 병원 치료가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조기 치매도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도핑 테스트까지 다 마친 거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나.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은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만 특정 비타민을 먹으면 조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다단계 업체의 강연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류머티즘과 고혈압을 앓던 70대 여성 A씨도 이들의 타깃이 됐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병원 약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A씨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결국 A씨는 건강보조식품을 300만 원어치 넘게 구매해 병원약 대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검사를 받는데 검사 결과 나왔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가셨는데 불같이 3달 만에 이제 검사한 결과가 너무 나빠지니까 당뇨도 너무 올라갔고 류마티즘 염증 수치도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래서 어머니한테 심지어 전화도 하셨대요, 병원에서. 이런 A씨에게 업체는 건강보조식품을 계속 권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니 대변으로 더 빼내야 한다며 구매한 제품을 먹어보라고 하고 배뇨 문제로 고생하자 전립선 보조제를 패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A씨가 업체 말을 듣고 눈 수술까지 취소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 이게 판 게 이 소팔메토를 팔았더라고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못 먹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낳고 뭐 이거를 다 낳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밝히시라. 그 전까지는 뭐 얘기하지 말라. 병원보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A씨는 폐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었다가 지난 6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다단계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과장하고 A씨의 치료를 방해해 상태가 악화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요. 근거도 있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임상실험을 해서 나온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갖고 오라고요. 그 증빙 자료를 갖고 오라고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 확인해가지고 제 동생 범죄를 만들겠다라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A씨 가족으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A씨가 숨진 이후에도 강연과 SNS를 통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2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 30% 내린 407원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돌연 영업 종료를 선언해 미정산, 환불 지연 등의 피해를 일으킨 가구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알레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와 박성혜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며 계속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츠는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고객들은 상품 주문 후 배송 중단을 통보받았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고 알레츠 입점 판매자들은 16일이 중간 정산일이었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사형 선고를 요구해온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착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한 범죄고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사형은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친 우리가 흔히 이제 개념적으로 말하면 연쇄살인 경우 정도가 아니면 지금 선고가 안 되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해당 사건으로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해온 피해자 유족은 2심 판결에 실망을 나타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8월 2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의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째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엽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 반발해 불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결과가 오늘 오전 나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에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가 거짓말이라고 시인한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의 뜻을 모은 민생 법안이 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 구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계속된 협상 끝에 마침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건데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 등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안을 국토부가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은 피해 구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정부안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민주당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 이번 개정안은 또 보증금 한도를 높여 최대 7억 원의 전세 보증금 계약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추후 제도 보완을 위해 6개월마다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강대강대치만 거듭해온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됩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빈손국회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당대표 회담에 앞서 여야는 각각 3가지 의제를 내걸었습니다. 공통으로 민생이라는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동이 갑자기 연기되는 등 회담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이나 청문회 같은 정쟁 정치 중단과 함께 민생 대책,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 등 3가지 제안을 공개한 게 발단이 됐는데 이에 민주당이 언론을 통해 의제를 공개하고 회담 생중계 가능성까지 발표한 건 예의가 아니라며 실무 회동까지 미룬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충분히 제안해 볼 수 있는 문제들 아니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회담 의제를 둘러싼 기싸움도 팽팽합니다. 양당 모두 큰 틀에서 민생을 논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안을,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25만 원법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논의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25만 원 관련해서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 좀 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생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로 2차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까지 3가지를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을 하자. 그리고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했으면은 대표가 된 다음에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뇌관은 최상병 특검법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두는 듯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모의든 사후 모의든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여당은 모처럼 대화의 장인인 만큼 민생 위주로 대화하는 게 맞다면서도 특검 얘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건 아니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대화의 장에서는 이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자 하는 것은 좀 발전성이 없지 않나. 실제 회담에선 지구당 부활같이 이견이 적은 사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쟁점 사안은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진 협의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회담 의제와 장소, 공개 여부 등 세부 사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을 의심하는 야권은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고 여론전을 폈는데 여당은 실체 없는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인들의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했던 백혜룡 경정은 밀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방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인 당시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본다며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처벌받는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장에 선 경찰 간부들은 그러나 하나같이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용산을 언급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 브리핑은 수사가 미진해서 미룬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세관 압수수색은 브리핑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뻔히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관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넘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두고도 상반된 증언이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인 증인만 듣고 이렇게 국가수사부문장에 모집할 수 있습니까? 국가수사부문장의 승인 없이 서울경찰청이 이첩을 결정한다, 이첩을 검토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야당은 당시 외압을 가했다고 지목된 서울경찰청 간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이중호 씨와 각별한 사이인 정황이 있다며 제2의 최상병 사건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마약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 기조에 맞춰 본다면은 승진해야죠. 근데 승진이 아니고 자천당했습니다. 여당은 수사팀장의 주장 말고 실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며 이런 일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과대망상증이 빚어낸 총국입니다. 도대체 용산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세관은 직원 보호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당사자들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려 국회 청문회장에서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하지만 결국 진상규명은 수사의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치 보복 수사라고 맹비난한 임 전 실장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3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와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거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정치 지도자 누군가는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 빗나간 충성 경쟁과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이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전 정부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공식 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겁니다. 이사장 임명 넉 달 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 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스타젯 시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했습니다. 서 씨는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가족 주거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고 전 정권 핵심 인물을 소환하며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수사. 어떤 결론을 낼지 검찰의 칼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 보복 수사라고 언급한 것 등을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 조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가려질 거라며 과거 임 전 실장의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자신 발언을 스스로 비춰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정부 여당이 대략적인 예산 편성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부 여당이 먼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 역시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 사용처 다변화로 몸에 와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 안전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사회적 혜택을 늘리는 데에도 초점을 뒀습니다. KTX와 SRT를 탈 때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K패스 교통카드의 경우 최대 5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살 때 최대 6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최근 전기차 화재 피해가 잇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예방 충전기를 9만 대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은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생 분야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당과 정부의 원칙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 편성에. 당정은 또 지난 예산 편성 때 대폭 삭감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와 관련해서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바로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가 부족하다며 숫자를 늘리자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의사 면허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제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짜인 의료체계와 맞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혁신적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합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신병을 확보한 뒤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줬는지를 비롯해 확성기 시행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새벽 북한군 하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서해 교동도를 통해 북한 주민이 도보 귀순한 이후 12일 만인데요. 대북 확성기 재개 한 달을 맞은 지금 남북 접경 지역 북측이 흔들리는 걸까요?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영상으로도 보신 것처럼 이제 북한군 한 명이 귀순했습니다. 자, 사실 그쪽이 경계가 삼엄한 지역일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22사단 우리 22사단 지역이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동부전선 제일 끝자락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북한군이 이제 하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그 지금 북한에서 지뢰 매설을 지금 많이 최근에 하고 있고 예. 또 방벽도 설치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 지역 자체가 동해 쪽에 이제 개활지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삼엄한 경계 속에서 북한군이 내려왔다. 새벽에 왔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북한군의 이제 그 열상 감시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저 화면입니다.
지금 하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계급으로 보면은 하전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 북한 군인이 지금 걸어서 왔기 때문에 네네. 이곳의 질이라든지 혹은 어떤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최근에 지뢰 매설이나 이런 것을 북한 군인들이 전 그 MDL 지역에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동해상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을 것이고, 보통 북한 군인들의 근무 기간이 뭐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 환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지도에다 나옵니다만 저 지역에 북한군이 내려오는 그 과정 자체는 상당히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저쪽 지역으로 북한 군인들이 간간히 내려왔던 지역입니다. 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귀순이 이루어졌던 공간이고 상대적으로 북한 쪽에서도 좀 약간 취약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북한이 그 남북 단절 조치라고 해서 방벽도 건설하고 지뢰도 매설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이번에 귀순한 군인이 그 작업에 직접 동원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예. 그 이번 귀순한 북한 하사 예. 실제 그 경로가 이제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그 경로들을 보면 아마 지뢰 지역을 우회하거나 또 개활지란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동해안 쪽 보면은 그 바닷가 쪽으로는 모래사장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선 우리 기차가 이제 북쪽으로 가는 동해선이 일부 거기에 뚫려 있는데 그 동해선 철로길을 따라서 온다면 아마 그 지뢰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역을 잘 아는 북한 군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실제 그 귀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앞서 북한군이 자주 내려왔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이곳이 22사단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월책 귀순 그리고 오리발 귀순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자, 이번에는 우리 군이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네. 우리 측의 경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면 북한 군인이 최초로 우리 열상 감시 장비에 이제 노출이 돼서 예.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혹여 북한 군인들이 이제 그것을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장 병력을 우리가 바로 투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측의 군이 이제 MDL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그 북측 군인을 이제 바로 그 인수하는 인수인계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아마 우리 군 쪽에는 계속 그 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훈련의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이번 귀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번 교동도 주민 귀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네네. 그렇고 네네. 귀순 유도 작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군 발표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결국에 이제 보면 최초의 북측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도 네. 특히 야간에 이제 북측 지역에 대한 여러 이중 삼중의 이제 감시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예. 과학화된 장비가 동원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육안으로 그 우리가 목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육안으로 그것을 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감시 장비가 동원되고 그 우리 군인들이 직접 그 상황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쪽에서 그 전반적인 어떤 뭐 중대 대대급 또는 사단급까지 그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체 상황에 대한 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의 그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요한 병력들의 어떤 그 출동 대기 상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제 귀순 유도 작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좀 안내를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네네. 돌발 상황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북측에서는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걸어왔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좀 경계가 느슨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경계가 느슨했던 이유는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의 그 군인들이 방벽 작업이나 또는 지뢰 매설 작업에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피로도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야간에 대체로 이제 귀순이 이루어지는데 그 야간에 그 주민들이나 또는 북한 군인의 이동이나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에 해당되는 열상 감시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지역이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가장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그 귀순이나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택해서 넘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교동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북측 그 육상과는 거의 2.5km밖에 안 됩니다. 실제 뭐 바로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거기가 또 물이 한강물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썰물이 되면 완전히 거기가 그야말로 이제 갯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의 이동 자체가 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동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은 뻘 지역은 아닙니다만 개활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또 실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귀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북 확성기에 영향이 있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하사라고 하면 젊은 측, 그러니까 북한식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북 확성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두 예. 지역 모두. 그 점에서는 이제 대북 확성기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에서 거기에 대응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의 그 확성기가 20km에서 한 25km 정도까지도 이제 평지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대응 방송을 하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 앞으로 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20대라고 한다면 실제 이들의 출생이 그야말로 이제 2000년 세대나 또는 1990년대 후반 세대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북한에서 과거에 북한 주민들의 사상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제 외부에 노출도 좀 돼 있고 또 K 한류랄지 뭐 여러 가지 K 컬처랄지 이런 것들에 부분적으로 노출도 돼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념 북한 주민들의 이념을 또 다시 한번 세우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역시 이제 그런 K 20대 청년 세대들의 사상 무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좀 북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수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애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또 이것과 반대로는 또 우리가 수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그리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네네. 자, 지금 내부 결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번 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안북도, 자강도 이쪽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 어쨌든 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름 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뭐 연일 뭐 지금 열대 아닙니까? 뭐 북한 주민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북한 당국의 나름의 어떤 대응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북한의 수해 지역에 한 13,000명 정도 주민을 평양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애민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수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대한 북한 당국이 책임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지원 의사가 있었지만 아직은 북한이 받지 않고 있고요. 남관계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금 뭐 8.15 독트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지금 우리가 몇 번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우리를 지금 적대 국가, 그다음에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측의 제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기간 무응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무대응으로 가면서 그 국가 간 관계 또는 적대 국가 관계 이 부분에 대한 명분 이런 것을 계속 축적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5년 만에 북한군 귀순으로 지금 북측 내부의 상황,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전문가 짚어봤는데요. 혹시나 이런 게 또 도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무대에 오릅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이번에 흑인 여성 대통령 탄생을 위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전화통화로 해리스에게 지원을 약속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뒤 가장 늦게 해리스 지지 선언에 나선 민주당 주요 인사였습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의 사퇴 결단과 해리스의 후보 지명 과정의 막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오바마를 꼽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8년 다크호스였던 오바마 캠프의 문을 지방검사였던 해리스가 일찌감치 두드렸다며 두 사람의 인연을 조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플라프 등 오바마의 핵심 측근들이 최근 해리스 캠프에 합류한 것도 뗄 수 없는 둘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미셸 오바마 여사도 특유의 연설로 무대를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You don't stoop to their level. No, our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경합주 순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공권력 강화를 주제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과거 흉악범을 풀어준 검사였다며 대통령이 되면 범죄와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amala Harris will deliver crime, chaos, destruction, and death. If she's allowed to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ou'll see levels of crime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하지만 트럼프의 연설 장소가 과거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본산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번 대선이 범죄자를 잡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과 KKK가 활동하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사람 사이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패배했던 노스캐롤라이나가 공화당 우세 지역이 아닌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되는 등 판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예측기관인 사바토의 크리스털 볼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경합주로 분류된 조지아주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더 좋게 나오고 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가 더 유리하지만 조지아주는 흑인 유권자 인구가 많아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선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는 북부 러스트벨트의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와 남부 선벨트로 불리는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가 포함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까지 7개 주를 경합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50년간 대선에서 2번을 제외하고 모두 공화당의 승리에 엄밀한 의미의 경합주가 아니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제다이 역을 맡은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의 시즌2가 제작되지 않는다고 미국 매체 데드라인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에콜라이트가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마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정재가 연기한 제다이 마스터 솔이 기존의 완벽한 이미지와 달리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진 점이 스타워즈 팬들의 폭넓은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현지 매체 버라이어티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는 넷플릭스는 전 거래일보다 1.45% 오른 698.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3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42.5% 늘었고 석유 제품이 11.7%, 승용차가 7.9% 증가했습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1% 감소했습니다. 이달 들어 수입은 34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1% 늘었고 이로써 무역 수지는 15억 달러 적자입니다. 지난달까지 월간 수출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 홍제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 네, 서울 홍제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홍제천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때때로 부는 강한 비바람에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9시쯤 서해안에 상륙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쯤으로 예측됐던 태풍 소멸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건데요. 문제는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권, 경남, 남해안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충남 태안에 108mm, 전남 굴에 84.5mm, 경기 화성 83.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면서 경기 김포 대곳에서는 1시간 만에 53.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출근길에 특히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바람 피해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 종다리로 인한 지금까지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아침 6시까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차량 16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소방당국도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구조하고 40곳에서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경주시 불곡동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주민 6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전국 국립공원 8곳 201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0곳, 산책로 277곳에서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제천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이렇게 태풍은 소멸됐지만 종다리가 몰고 온 비구름 영향에 중부 곳곳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CCTV 통해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은 경기 남부 화성휴게소 인근의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자, 날이 밝았는데도 비구름 탓인지 하늘이 좀 흐린데요. 빗길의 차량들도 평소보다 속도를 줄인 채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도로에 물이 고여서 차들이 지나갈 때 바퀴 주변으로 세찬 물살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이곳 경기 화성은 운평 지역을 기준으로 아침 8시까지 밤사이 강수량 87mm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천 인근 지역인데요. 인천과 김포가 맞닿아 있는 서김포 통진 나들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면까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 주변을 보면 화면도 그렇지만 지금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곳 김포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봤던 화성 등 경기 5개 지역, 그리고 인천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보를 이용하거나 운전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충남 지역인데요. 충남 서해안선 행담 도후방을 보고 계십니다. 자, 행담도 인근인데 마찬가지로 화면이 흐릴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어제 오후부터 내린 강수량만 무려 109mm나 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비롯해서 충남 지역에선 태안과 서산에 현재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안 지역에는 당진과 태안 지역에는 아침 7시부로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 이대역 모습입니다. 비가 조금 더 잦아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도로를 걷는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곳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열기에 어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들어서만 벌써 6번째 기록 경신인데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폭염을 식히기는커녕 반증막 더위를 몰고 오면서 전력 수요가 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어제 오후 5시에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은 된 반면에 호남의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낮아져서 수요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행히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8.2기가와트, 예비율은 8.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5시와 6시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연달아 최대치를 경신하며 하루에 2번이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벌써 6번이나 최대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력 설비에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도 22일까지는 높은 전력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를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전국 곳곳의 날씨 현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미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는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중부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파주에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열대저압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로 수도권 지역에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내륙과 충남, 강원 북부와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합니다.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열대저압부가 지나는 길목에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쳐 너울성 파도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많게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남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중부지방은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태풍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수증기가 일본에 대량으로 유입돼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습호우와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4만 가구에 육박하는 세대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늦은 오후 무렵 앞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거센 빗줄기가 몰아칩니다. 자동차는 바퀴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 채 주행하고 보행자도 물바다가 된 인도를 간신히 지납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지하철역에서 하염없이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 9호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간토 지방을 비롯한 일본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기습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めちゃめちゃ降ってて、車から降りてコンビニ行くんですけど、そのちょっとの間でもだいぶビチャビチャみたいな感じで、シャワー浴びてるみたいな感じでしたね。 도쿄 등 도심부에서는 벼락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39,400여 세대는 전력이 끊겨 열대야 속에 에어컨 작동이 멈추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もう動かない。もうびしょびしょ。あとどのくらいで復旧するのか。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 붕괴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이후에도 대기 불안정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날이 개더라도 날씨가 급변하면서 기습호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습해진 공기 탓에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열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 열사병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길을 잃은 4살 여자아이가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차에서 상봉한 3남매는 서로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꼬마아이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놀러가는 오빠들을 따라 나섰다 길을 잃었다며 안쓰럽게 눈물을 훔칩니다. 두 시민이 음료수를 사주고 4살 아이를 진정시키는 사이 편의점 직원은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와 지문을 확인했지만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멀리 걸어 나오진 못했을 거로 보고 아이를 순찰차에 태워 편의점 근방을 수색했습니다. 아기가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때 계속 손가락으로 저기가 집이에요, 저기에요, 저기가 집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편의점 근처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손을 꼭 잡은 아이가 이끄는 대로 동네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11살, 8살 오빠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찰차로 주변을 순회하던 순간 갑자기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뛰쳐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달라고 경찰을 멈춰 세운 건데 차 안에 있던 4살 아이 입에선 오빠라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30여 분간 서로를 찾아 헤맨 3남매는 경찰차 안에서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빠가 오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가지고 딱 그 오빠인 걸 알아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가 오빠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쳐가지고. 첫째 아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아빠는 연신 감사를 표했고 파출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은 아이들도 배꼽 인사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애기들 찾아주는 것도 저희 당연한 업무라서 칭찬을 듣고 하는 게 조금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좀 부끄러운 게 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죠. 경찰은 잠시 길을 잃었던 막내의 지문 정보도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나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 지문을 사전 등록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비슷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 페어런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엔 이 사이트에 남성 A씨가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는 지역과 전 직장까지 특정했고 파렴치한이라고 비방하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는 이듬해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미지급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씨의 불이익이 크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대표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A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글을 올릴 땐 이미 A씨 자녀들이 성인이어서 양육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 만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비슷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도 유죄를 확정하는 등 비슷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미지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엄청 많잖아요. 누군지 전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급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양육비를 또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련 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행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아들의 억대 교통사고 보험금도 안 주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까지 내렸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3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군.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1년여 뒤 아버지는 A군 앞으로 나온 상해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귀가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그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를 치료를 받게 해주고 간호해줬으면 그래도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A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아빠 이름으로 통장이나 그런데 거의 돈이 없고. A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양육자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보는 추세이긴 한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밖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들이 이제 구체적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잇따르는데 이혼 가정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성공한 우크라이나가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부전선 공세가 그대로인데다 기습당한 본토에서도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어서 전세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최대 35km까지 진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63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마을 93곳을 확보했다고 밝혀 전날보다 13제곱킬로미터, 마을 1곳이 더 늘었습니다. Головком доповів по оновленнях на Кур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Ми досягаємо визначених цілей. 쿠르스크를 흐르는 세임강의 주요 교량 3개를 폭파하면서 러시아군이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위성 사진을 보면 러시아는 금세 임시부교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접경지 3곳에 작전사령부를 새로 설치하고 24시간 연락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4개 마을에 대한 공격을 막아냈고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서방 장갑차도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Пехота была уничтожена, 4 техники взяты как трофеи, 2 страйкера, 1 Каугар и одна канадская машина Рошель Сенато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뉴욕, 러시아식 이름으로는 노브고로드스크에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기지인 토레츠크까지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본토 공격으로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려던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정예 병력을 주요 전선에서 빼낸 셈이고 보급선 방어와 겨울철 대비를 생각하면 러시아 본토 공격은 도박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중재안에 이스라엘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하마스는 자신들이 동의한 적은 없다면서 공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앞에서는 협상을 지지한다면서 뒤에선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하마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미국의 휴전 협상안을 받아들였다는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협상안이 자신들이 동의한 기존안도 아니고 새로운 안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نحن لسنا بحاجة لمزيد من المفاوضات، نحن بحاجة إلى اتفاق على آليات التنفيذ. بلينكن عندما يقول أن الإسرائيليين وافقوا ثم يقول الإسرائيليون أن هناك ورقة محدثة. 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이스라엘 협상단에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미국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하마스가 거부할 것을 예상한 정치적인 가식일 뿐이라고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I think the US has lost patience with its allies' behavior, and I think they're going to hopefully inflict a cost, not just leverage, but a cost that Israel won't be able to fathom if they do not agree to the deal.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 이어 현지 시간 21일 후속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답보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하마스 땅굴에서 자국민 인질 시신 6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251명 가운데 아직 105명이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고 이 가운데 3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 지역에 헤즈볼라 무기고를 기습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국경지대 교전은 계속됐지만 레바논 동부 깊숙이 타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와 골란 고원을 겨냥해 두 차례에 걸쳐 50여 발의 로켓으로 대응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프로야구 LG가 3종살로 체면을 구기면서도 8월 말 오스틴의 짜릿한 적시타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삼성의 원태인은 완벽투로 시즌 11승을 수확하면서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3관왕 양궁 임시현이 시구나들이로 힘을 듬뿍 실어준 경기. 저의 좋은 기운이 오늘 LG 우승까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정말 기운을 받은 걸까? 2대2로 맞선 3회 말 LG 신민재가 볼넷을 얻어내며 SSG 앤더슨을 흔들었고 오스틴은 3루수 키를 넘기는 절묘한 안타로 최정을 고개 숙이게 했습니다. 무사 1-3루 LG가 득점을 예감하던 순간 하지만 문보경 땅볼이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최정이 잡아서 2루 또 1루에 이어 홈에서 신민재까지 잡아내며 SSG가 짜릿한 트리플 플레이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3일 롯데전에서 시즌 1호 3중사를 만들었던 LG가 이번엔 희생양이 된 겁니다. 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주자 2명과 타자 주자까지 총 3명이 모두 아웃카운트로 바뀝니다. 체면을 구긴 LG는 하지만 8회 말 타점 1위 오스틴의 방망이로 짜릿한 역전승을 챙겼습니다. 노경은을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리며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삼성 원태인은 완벽 역투를 펼쳤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으며 무실점 호투했는데 3회 빼곤 모두 3자 범퇴였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원태인이 12승째를 챙기며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삼성은 4연승 2위를 지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프로당구 PBA 투어 첫 해외 대회가 베트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4대 천왕 산체스는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면서 해외 투어 첫 초대 챔피언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PBA 프로당구 투어 첫 해외 대회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현지 예선 등을 통해 합류한 와일드카드 27명을 포함해 남녀 192명의 선수가 출전해 우승컵을 놓고 경쟁합니다. 국내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국내파 선수들의 각오는 새롭습니다. 베트남은 또 제 시합에 있어서 가장 또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와서 항상 성적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더 좋은 성적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일단 1라운드를만 통과하자라는 생각을 아직도 항상 가지고 있고 1라운드만 통과하면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첫날 경기에서는 벨기에의 레펀스, 튀르키예의 강자 초클루가 베트남 선수를 나란히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4대 천왕 스페인의 산체스도 항구 집중하며 경기한 끝에 이만섭의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산체스는 우승할 수 있는 대회를 하나만 택하라면 이 대회를 택할 것이라며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I don't mean to be number one, but I'm used to play worldwide tournaments and play finals and semi-finals with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So I want to prove myself here also. PBA 첫 해외 투어는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밤 각각 여자부와 남자부 초대 챔피언이 가려집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던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죽정천 인근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소방구조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60대 남성이 구조돼 하천변에 누워 있었고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보조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감독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